인간들은 잠을 잘 때 양을 셉니다. 하나, 둘, 셋. 양들이 눈앞을 지나갑니다. 인간 형태의 로봇인 안드로이드 역시 잠이 오지 않을 때 양을 셀까요? 만약 안드로이드가 전기 양의 꿈을 꾼다면 그들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What do you want?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자 필립 K. 딕은 인간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This breaks the world.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 주 무비섬에서 다룰 영화 전설의 귀환. The future of the species is finally unearthed. 블레이드 러너 2049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비섬 시간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전설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송경훈 기자님이 그렇게 흥분한 걸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평소와는 약간 달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때는 뭔가 딱 한마디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냥 먹먹한, 나중에 시간이 좀 필요한, 나중에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보고 나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은 그냥, 진짜가 나타났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이 영화의 어떤 주제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군요.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넘어서는 완벽한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느낌인가요? 사실 이 블레이드 러너 얘기가 저희 몇 번 했었잖아요. 올해 나온다고 했었고 해서 늘 그렇듯이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원작이 큰 명성이 있었고 사실 SF 디스토피아를 다룬 SF 중에는 거의 고전 명작, 거의 많은 영화에서 이 영화를 인용하지 않고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다시 이제 그 속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잘 만들기 힘들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뛰어넘기 힘들고 원래 우리 기억이 이게 약간 미화되잖아요. 고전 명작은 넘을 수 없는 어떤 경쟁 상대인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얘기하는 것마다 다 영화의 주제 같아요. 우리의 기억은 미화되기 마련입니다도 오늘 영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포석 같기도 하고요. 보고 나서 든 자연스러운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딱 보고 나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아마 제가 영화 보면서 제일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고전 영화보다 훨씬 낫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의 제 경험상은 첫 번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기대가 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방송일 것 같고요. 하나하나 지금부터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썸포인트 30. 이전 1982년에 나왔던 작품이 2019년의 세계고요. 그로부터 30년 후의 세계인 2049년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블레이드 러너가 약간 세계관을 알 필요가 있는데 지구가 다 황폐해져서 이제 해외 식민 행성으로 다 떠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다 떠났고 이제 떠나지 못한 사람들만 지구에 남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로 복제인간이라는 게 나온 거고, 근데 복제인간과 인간은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복제인간의 수명은 4년으로 제한을 시켜놨고 2019의 아주 중요한 모티프인 게 4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복제인간들이 인간을 찾아가서 우리 수명을 늘려줘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 중요하죠. I want more life, Father. 그런 복제인간들 불만이 쌓이면서 한번 반란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복제인간 생산이 금지된 거죠. 전작의 주인공인 데커드와 레이첼이 두 사람만의 도피를 한 상태이고 30년 동안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미국 서부, 설정상에 있는 미국 서부에서 EMP 폭탄이 터지면서 모든 전자기능이 다 마비되는 대정전 사태가 일어나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던 디지털 기록들이 다 손상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레플리컨트를 만들었던 타이렐사도 문을 닫게 되고 더 이상 그걸 만들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대정전으로 인한 경제 붕괴, 복제인간은 생산 전면 금지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인류가 여기 이번에 나오는 이 니언더 윌러스라는 사람이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변형 식량을 통해서 이제 이 세계의 재벌이 된 거죠. 남겨진 자들의 재벌이 된 거고 단백질 덩어리들이 초반에 나오는데 꽤 인상적인 이미지로 나오죠. 먹어야 되나 이걸?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부와 권력을 거머쥔 뒤에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리플리컨트를 부활시키는. 근데 이 리플리컨트는 2019에 나왔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순정적이고, 이 명령을 충실히 따를 수 있게 좀 개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원작의 세계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는 참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드니 빌레브가 그걸 해낸 것 같습니다. 세계관은 연장해서 있고요. 네. 뭐 분위기나 아니면 전체 주제도 사실 되게 많이 겹쳐 있어요. 철학적인 주제는 똑같은 것 같긴 해요. 인간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무엇인가? 카피 역시 진실과 거짓, 그 경계가 무너진다. 경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아마 드니 블레브가 연출을 맡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워낙에 얘기할 게 많아요. 뭐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스타일적으로도 굉장히 빼어난, 정말 근사하게 망가진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미지만으로도 영화사에서 기록될 만한 작품이고요. 철저하게 그냥 드니 블레브라는 감독의 중심에 놓고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드니 블레브라는 감독의 가장 중심 있는 키워드가 뭐냐라고 딱 한마디만 정의하라고 하면 경계인 것 같거든요. 경계에 대한 뭐 탐문, 탐색, 고민들을 늘 해왔던 감독이라서 이 작품을 다시 속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저격의 연출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원작인 소설이 있습니다.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라는 게 원작인데, 사실은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플리컨트일 텐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기계 역시 인간처럼 보인다면 인간과 그 기계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유의 사건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 영화에서 인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데 스포일러 아닌가요? 스포일러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지만 인간인 사람들이 많지 않고 기계이거나 아니면 AI이거나 뭐 홀로그램이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쩌면 다음 세대를 위한 SF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이 주제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얻은 것 같기도 합니다. 확장과 변주를 정말 잘 시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과 코드는 여전히 갖고 있는 절묘한, 정말 제목처럼 블레이드 칼날 위를 타고 있는 그 균형 감각이 정말 잘 만든 작품인 것 같고, 블레이드 러너 1편이 재밌었던 거는 블레이드 러너가, 그러니까 이 해리슨 포드인 데커드가 인간인가 복제인간인가 이걸 헷갈리게 해놨어요.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죠, 지금도. 네,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리들리 스코트가 데커드는 복제인간이다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해리슨 포드 배우가 나와가지고 데커드는 인간이다. 해리슨 포드가 감독에게 속은 것인가? 해리슨 포드는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데 실은 알고 보니까 감독은 리플리컨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뭔가 배우도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게 사실 이 작품의 가장 재밌었던 부분인 거죠. 주인공이 이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 갈등, 혹은 자기도 속고 있다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SF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게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반전을 집어넣을 때 굉장히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매트릭스도 뭐 그런 영화였고요. 네. 이 블레이드 러너도 이제 그런 거에 속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원작과 얘기를 좀 더 하자면 82년 작품의 사소한 어떤 요소들이 이번 2049에 많이 변주가 되는데, 2019에서는 올빼미가 나옵니다. 데커드가 그 레이첼한테 올빼미가 살아있는 올빼미냐라고 물어보는데 2049에서는 개가 나와요. 네. 개가 실제하는 개이냐 물어보는 장면이 변주가 되고요. 2019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레이첼, 또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식의 장면에 대한 요소도 많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부엉에서 개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사소한 지점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게 각색이 된 부분 중에 하나는 원래는 데커드가 본인이 이제 인간인지 복제인간인지 심지어 관객도 헷갈릴 수 있게 설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라이언 고슬링 연기하고 있는 새로운 블레이드 러너는 본인이 레플리컨트인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떤 정체성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가, 이제 다른 설정들을 위에 덧씌워 넣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뼈대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바꾼 되게 세련된 접근법인 것 같아요. 라이언 고슬링 연기하는 K라는 리플리컨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불복종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밝히죠. 근데 저 K라는 이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연 캐릭터들의 이름이 뭐 조이, 러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K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K는 어쩌면 카프카의 월드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카프카의 성도 그렇고 K가 굉장히 중요한 이니셜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존재의 의미를 찾는 영화라고 본다면 아마도 카프카에게서 K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감독이 정말 중요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자친구가 이름을 바꿔버리죠. 조로. 네. 감독을 이기는 게 여자친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작가의 상상력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근데 좋은 영화의 조건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관객이 어떻게 읽고 싶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통로를 열어놔야 되거든요. 상징화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꼭 하나의 상징으로 읽을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다층적인 의미들을 품고 있고, 이번 영화에서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거는 이 리플리컨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전작에서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의 조건이 뭐냐, 경계가 뭐냐라고 하면 아마 데커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인간이고 복제인간은 인간이 아니니까 감정을 못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도 복제인간일 수도 있으니까 복제인간들도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알았을 때의 충격. 사실 2019 보면 데커드보다 레이첼이 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감정이 더 많아요. 훨씬 더 인간적이죠.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복제인간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이 처벌자,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가 알았을 때 충격 같은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반전으로 다가오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런 설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던져준 설정은 그럼 이제 복제인간이 아이까지 낳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영화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영혼인 것 같아요. 소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K가 그런 반문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죠. 만약 리플리컨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라면 모든 태어나는 것들에는 소울이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고 국장 조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그거 없이도 잘 지내왔어? K가 물어봅니다. 뭐요? 그러니까 소울. 그러니까 소울이 어쩌면 이 리플리컨트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작에는 감정이라면 이번 작품에는 소울이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전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는 롯과 하우아가 연기한 그 로이 베티라는 리플리컨트와 그 데커드가 대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대결 장면 보면 리플리컨트가 훨씬 더 인간적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자기 희생 같은 걸 보여주고 용서할 줄 아는 태도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내가 너보다 훨씬 인간적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번에 K 같은 경우는 이미 설정부터 들어갈 때부터 리플리컨트이기 때문에 인간적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 충돌할 수 있는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는 그 조이라는 혹은 이 윌레스의 비서인 러브,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 몇 명 만들면서 인간다움이란 게 뭔지, 인간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똑같이 취하되 전체적인 접근하는 방식이나 방향은 다르게 했던, 이게 매우 영리한 각색 혹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오리지널리티, 독자적인 구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썬포인트는 드니입니다. 드니 빌레브의 드니를 제가 썬포인트로 뽑아봤는데요. 예측하셨듯이 이번 썬포인트는 다 두 자씩입니다. 30 드니 이렇게 골라봤는데, 드니 빌레브의 그 영화 벌써 올해 두 번째예요. 올해 컨택트가 개봉을 했기 때문에 무비성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차트의 1위가 바로 컨택트입니다. 그래서 드니 빌레브는 참 대단한 감독이다. 1년에 이 엄청난 작품 두 편을 개봉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컨택트도 사실 굉장히 좋은 영화였잖아요. 영리한, 그냥 소위 말하는 지적인 SF라는 걸로 많이 이제.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적이어서. 네, 저는 이번 작품을 보고 나서는 컨택트가 약간 연습이었나? 아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뭐 토니 에드만도 그 감독의 연습 아니었을까요? 네. 거의 시카리오, 컨택트, 드니 빌레브가 지금 최근에 만들고 있는 작품들은 전반적으로는 다 호평, 근데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의외로 드니 빌레브가 이야기를 잘 만드는 감독처럼 언뜻 보입니다. 왜냐하면 프리즈너스라든지 시카리오라든지 컨택트 같은 영화를 보면 일단 이야기 서스펜스가 굉장한데 의외로 이야기보다는 장면이나 사운드나 어떤 분위기가 더 압도적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중에 에너미라는 영화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그 영화는 사실 주제 사람하고의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시적으로 혹은 영화적으로 변형을 시켰다는 게 어쩌면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된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 내용도 되게 좋지만,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도 하고 있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도 잘 그리고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무엇보다 약간 스타일의 승리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미술에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뭐 약간 좀 속되게 하면 폼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스타일이라고 하면 좋은 말이고, 야 정말 폼 잡는데 폼을 정말 끝도 없이 잡으니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폼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드니 빌레브 감독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게 이 영화의 목표는 오리지널을 존중하면서 이제 이번 영화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데, 오리지널을 존중하는 거는 이런 주제적인 측면일 거고, 그리고 경계라는 키워드가 아마 감독에게 상당히 와닿았을 테고, 그리고 영화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드니 빌레브가 늘 잘하는 몇 가지 스타일과 미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의 총 집약탄. 아마 시카리오를 보셨고 컨택트를 보셨고 최근에 나온 드니 빌레브의 작품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되게 비슷한데 저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했던 장면들을 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K의 스피너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흙먼지가 막 일어나고 그 흙먼지 사이로 걸어가는 K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유 드니 빌레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먼지 안개가 끼어 있거나 뭐 구름이 잔뜩 있거나 뭐 어둡거나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통과하는 이미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 이미지부터 내가 드니 빌레브라는 걸 딱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사실 자기 이름이 있는 감독인 거죠. 내가 이걸 딱 썼을 때 이거는 그냥 드니 빌레브 꺼내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연출들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게 오프닝에 딱 먼저 나오잖아요. 553이 비둘기를 날린다면 드니 빌레브는 안개를 날린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죠. 네. 안개가 꼭 나오죠. 어떤 영화에서도. 기본적으로 드니 빌레브가 안개를 쓰는 거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장치로 쓰는 것 같아요. 컨택트에서는 이제 외계인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전체 조감을 할 때 안개 같은 게 한번 나오고요. 이번에도 모튼의 농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체를 공간을 꾸미고 있는 게 안개인 거죠. 네. 근데 드니 빌레브 연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미니멀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최대한 단순화시켜요. 단조롭게. 이 이미지 안을 미장센을 꽉꽉 채우는 감독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단순한 수채화를 만들 만큼 배경을 거의 배틀처럼 날리는 굉장히 단순한 화면이지만 그 안개 자체가 뭔가 영화 전체의 정서를 지배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코드로 사용되는 거고, 그게 개별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영화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드니 빌레브의 코드네 라고 딱 한 번에 아는 사람들은, 이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이 전작들을 보고 있으면 원작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컨택트 역시 원작이 있었고요. 에너미 역시 그랬고요. 그 프리즈너스 역시 어떤 실화에 바탕한 어떤 이야기였고, 시카리오 역시 특정 단체 혹은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드니 빌레브가 어떤 토대를 가지고 상상하는 데는 뛰어난 것 같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드는 데는 좋은 감독일 수 있지만 자기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저는 모든 작가가, 모든 감독이 꼭 작가, 혹은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나리오를 직접 쓰거나 그렇게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독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이미지를 잘 뽑아내는 구현한 사람인 것 같고, 좋게 얘기하면 원작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언어로 뽑아낸단 말이죠. 일단 드니 빌레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카메라 숏이 뭐가 있었어요? 천천히 팬하거나 천천히 줌인하는 거. 카메라 속도 빠르진 않죠. 네. 그리고 천천히 팬하고 줌인하는 거의 목표가 뭐냐면 대개는 이제 재우려고 여러 관객들을 재우기 위한 거 아니었어요? 세계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정말 미술에 방점이 찍혀 있는 감독인 거죠. 세계가 어떻게 생겨있는지 보여주는. 그래서 드니 빌레브가 가장 잘 쓰는 쇼트가 뭐냐면 익스트림 롱 쇼트예요. 근데 그 익스트림 롱 쇼트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영화적인 쇼트가 뭐냐, 두 개만 떠올라보면 클로즈업 그리고 롱쇼트인데 거기 앞에 익스트림 붙잖아요. 익스트림 롱쇼트,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다 영화적인 쇼트예요. 그러니까 영화만 할 수 있는 시각 이미지인 거죠. 근데 드니 빌레브는 이 두 가지를 다 써요. 이번 영화도 익스트림 클로저로 눈동자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바로 익스트림 롱쇼트로 전체 배경을 보여주죠. 근데 그렇게 전체 조감을 보여줄 때 그 압도당하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 서부극이 관객들을 압도했던 이유가 그냥 옆으로 펼쳐진 광대한 평야, 광야를 봤을 때 모뉴멘트 밸리를 보여주기 모뉴멘트 위해서. 밸리의 그 모습들이 이제 압도를 당하는 건데 그게 작은 화면으로 볼 때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드니 빌레브는 영화라는 장치가 펼칠 수 있는 걸 최대한을 보여줘요. 항상. 그리고 그걸 항상 충돌을 시키는데 늘 클로즈업이나 그냥 노멀한 쇼트 뒤에 바로 붙여버려요. 보통은 이렇게 이런 롱쇼트를 갈 때는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놀라지 않게. 근데 그냥 막 보여주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떤 영화적인 경이, 비현실적인 풍경들을 보여주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프닝부터 계속 반복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풍경을 딱 보는 순간 압도당하면 이 영화는 그냥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 카메라를 보더라도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는 드니 빌레브 영화의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비밀을 서서히 알려주는 아주 조심스러운 눈빛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야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K가 그 고아원을 찾아갔을 때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K의 눈으로 뭔가를 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 보고 있는 잿더리를 보여주고 다시 올라오는데 어떤 비밀을 아주 천천히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천천히 얘기해주는 방식으로 카메라를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장면들은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 본다라는 거를 잘 구현하는 감독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되게 빠른 호흡으로 이야기를 치고 나가거나 사건이 너무 많으면 그것들을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드니 빌레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천천히 하나씩 보여주되 꼼꼼하게 잘, 그리고 전에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스펙타클한 화면들, 사실 익스트림 클로즈도 스펙타클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을 붙여나가서 그냥 우리가 일상 레벨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시선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선 포인트는 리얼입니다. 네. 역시 작가는 다른가 봐요. 이거를 두 자로 이렇게 세 개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 세 개가 또 이해가 되죠. 30 드니 리얼. 30 되니까 리얼해진다 인생이. 그런 의미입니다. 20살 때는 인생을 몰라요. 30 넘어야지 진짜 리얼한 세상을 맛볼 수 있다 해서 30 드니 리얼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저는 이 키워드 뽑는다고 엄청 힘들었는데 네. 근데 리얼이라는 게 사실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요. 우리가 또 올해 리얼이라는 영화를 만나게 됐지만 네. 그 영화는 전혀 리얼하지 않잖아요. 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정말 리얼이 무엇인가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리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언리얼일까? 페이크일까? 어쩌면 죽음일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철학적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사실 또 그거죠. 리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리얼, 뭐 죽음일 수도 있고 페이크일 수도 있고 그 단어 사이에 되게 많은 행간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질문이 남냐 안 남냐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 영화인 거죠. 오히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심하죠? 좀 심해. 이런 거는 심해도 좋아요. 네. 진짜냐라고 물어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원작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되게 중요한데 원작의 시작이 뭐냐면 주인공 데커드가 진짜 실제 양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양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 실제 양을 대신할 수 있는 전기 양을 사는데 빈부의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 부자들은 진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동물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양을 복제한 혹은 모사한 걸 가지고 있는데 2019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살로메가 그 춤추는 그 뱀을 들고 있다가 그 데커더 가가지고 그 뱀이 진짜냐고 물어보니까 그 살로메가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죠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라는 게 어떤 부자의 상징처럼 보인다는 것도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나무가 나오죠. 나무가 그렇죠. 이제 얘 갖고 있으면 내가 이 짓 안 하지 약간 비슷한 대사로 이제 그대로 또 차용을 해온 건데 블레이드 러너 2019 같은 경우는 인간과 굳이 얘기하면 비인간,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 짓고 그 기준이 뭐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갔죠. 그러면 진짜와 가짜를 나눌 때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이 아니고 뭐 이를테면 기억 아니면 영혼 아니면 네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냐 라고 묻는, 사실 이게 진짜에 대해서 묻는 거는 웬만한 SF 특히 디스토피아를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는 다 하고 있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귀에 못이 박힙니다. 뭐가 진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는 그렇게 새롭진 않아요. 네. 근데 주제 자체는 새롭지 않은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영화가 무엇인가 혹은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거는 인류가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 한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지금도 신선하단 말이죠. 답이 없고. 블레이드 러너 2019가 던졌던 질문이 지금 30년 뒤에 여전히 유효하고 다른 각도에서 했을 때는 훨씬 더 뭔가 체감으로 다가오는, 30년 동안 우리가 봤던 또 다른 영화들, 다른 상상력들을 봤기 때문에 이 질문이 지금도 여전히 뭔가 더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바꿀 수 있게 뭐 이렇게 좀 각을 튼다든지 접근 통로를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이 영화의 참신한 점,
원작 같은 경우가 이제 리들리 스콧이 늘 갖고 있는 게 창조주에 대한 질문들이 리들리 스콧의 어떤 비전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에어리언 같은 경우에도 1편에서는 사실 되게 협소한 전체 그림으로 보면 현미경에 가까운 딱 한 사건을 다루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다룰 때는 거기서 그냥 이를테면 떡밥처럼 나왔던 엔지니어라든지 창조주라든지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블레이드 러너도 2019에서는 딱 그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인간과 복제인간 요 사이의 질문, 단순한 한 질문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번 더 넓어진. 그러면 인간과 인간 아닌 걸 복제인간을 넘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조이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 다른 것들까지 확장시켜서 진짜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리얼이 뭐냐, 리얼의 조건이 뭐냐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하는 것처럼 그 진짜와 진짜 아닌 것 혹은 진짜와 다른 것의 사이의 경계들을 보여주고 지우고 이 작업들을 영화 전반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영화에서 가장 화제가 될 만한 인물은 아마도 조이가 아닐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조이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허의 디스토피아 버전. 그 조이란 캐릭터가 눈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배우 때문이잖아요. 아마 영화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배우에 대한 호불호는 없을 거라고 제가 단언합니다. 네, 초반에는 거의 패션쇼입니다. 예. 계속 옷을 바꿔 입으면서 나오는데 정말 매력적인 배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게 공격당할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남성들의 환상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존재로 나오잖아요. 이 연기를 한 아나 디 아르마스라는 배우가 쿠바 출신의 배우인데 진짜 가히 올해의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는 이 배우가 완전 신인은 아니거든요. 네. 조금씩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번에 아마도 자기 커리어에 이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난 거 아닌가 싶고 영화에서 되게 좋은 거는 좋다고 하기가 영화에서 되게 흥미로운 거는 흥미롭다는 표현을 해야 되죠. 네. 이상하게 아까부터 조이 얘기하실 때만 좋아요. 네. 조이가 이름도 잘 지었고 영화를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혹적인 면과 순수한 면을 동시에 갖고 있고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자체에 생기를 부여하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환상 같은 측면에서 주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조이라는 이미지인 것 같고요. 잘 만든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이보다는 러브의 강인함이 저는 끌렸습니다. 액션 정말 멋있고요. 전 최고의 장면이 조시 국장이랑 둘이서 맞대결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컵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약간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컵을 가지고 하는 액션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정말 최근에 봤던 그 어떤 장면보다도 무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K와 이루어지는 액션씬도 좀 굉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러브를 연기를 했던 분도 좀 실비아 혹스라는 배우인데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해리슨 포드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여전히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그 총을 딱 겨눌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데커드가 진짜 이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유독 자주 귀환을 하시잖아요. 스타워즈 때도.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영화의 체력이 되니까 귀환하지 사실. 그 배우가 갖고 있는 실제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세월의 흐름이라든지 얼굴에서 묻어나는 연륜 이런 것들이 실제 영화에서도 똑같이 고스란히 그 캐릭터가 그렇게 늙었어로 다가오니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리얼에 관한 어떤 체험을 남겨주기도 하고 라이언 고슬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드라이브 같은 영화에서 보여줬던 영화 그 캐릭터거든요. 되게 우울하고 피로에 지친 것 같은 표정인데 기본적으로는 무표정. 고독의 공기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표정을 아무것도 짓지 않고 있는데 그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를 하는 데는 라이언 고슬링만한 배우가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드니 빌레브의 블레이드 러너가 딱 하나 저는 좀 실망스럽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감정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너무 억제하고 있어가지고 폭발시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이 K가 메모리 메이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거기서 K가 폭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때야말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리플리컨트인데 어떤 리플리컨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감정이 폭발했던 그 장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한 장면을 위해서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한 장면이
폭발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거는 계속 억눌러 있는 어떤 공기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인 거고, 저는 이 라이언 고슬링이 K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았던 장면은 튜링 테스트 하는 장면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감정선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기준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자극적인 질문들과 신경을 긁는 음악들을 보여주죠. 거기에서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배우가 배경이고 주변의 이 환경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배우의 심정들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 영화 전반의 어떤 표현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쾌한 듯 모순적인 감정이 공존할 수 있는 장면들을 잘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 라이언 고슬링이 최저의 캐스팅이다라는 생각이 하지만 또 들더라고요. 제일 실망스러웠던 건 제가 라라랜드를 통해서 라이언 고슬링이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알잖아요. 근데 피아노 건반 딱 한 개 누릅니다. Had your job once. 그게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라이언 고슬링이 치고 싶었을까.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 제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 억누르고 있는. 저는 또 한편 생각나는 배우는 자레드 레토, 이 월레스라는 캐릭터를 맡은, 이 월레스라는 캐릭터가 되게 냉혹한 몽상가 혹은 스스로 약간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캐릭터인 거잖아요. 근데 또 장님이기도 하고, 영화에서 아마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대사들, 시적인 대사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이고 과장된 캐릭터인데, 그걸 자레드 레토라는 캐릭터가 했을 때 갖고 있는 설득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드니 빌레브의 표현을 빌면 약간 자기는 록스타 같은, 말 그대로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설득되는 캐릭터 배우를 원했다고 하는데, 자레드 레토가 딱 대표적인 그런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한 장면을 송경원 평론가가 꼽아보는 송경원신 시간입니다. 최고의 한 장면, 어떤 장면을 꼽으셨습니까? 이 영화에서는 힘을 주고 있는 장면이 꽤 많아서 딱 한 장면 꼽기가 힘든데, 그래도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캐릭터 혹은 영화의 주제 제일 중심에 있는 캐릭터는 이 여러분, 조이죠. 어쨌든 그 인공지능인 조이가 홀로그램 형태로 이제 계속 나오는데, K랑 계속 같이 다니던 K만의 조이는 사라지고 그 거대한 전광판에서 그 조이의 광고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광고, 거대해진 광고 속의 전광판의 조이와 K가 만나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에서 어쩌면 K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조이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K가 이전 상태와 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봤던 조이가 다른 조이로 보이고, 그리고 내가 알던 조이가 새로운 조이로 탈바꿈하는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중첩돼가지고 이 조이의 장면을 최고로 꼽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 누군가를 느낀다, 혹은 누군가를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변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변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그 사람을 보면 완전 다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장면도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반전이자 1편으로 치면 비밀이 밝혀지는 그 장면 다음에 붙어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K가 똑같은 이미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다른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2019에서 인간의 조건을 증명하는 방식이 이를테면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라든지 자기 희생이라든지 리플리컨트들이 보여줬던 그런 행동이라고 하면, 2049에서 이 오피서 K가 인간보다 더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방식이 그 장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주제적으로도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지금 스포일러를 말씀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장면을 얘기해도 자세한 의미를 말씀 못 드리는데, 영화를 보고 2부를 보시면 저희가 스포일러를 모두 파헤치는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조이가 나오는 거의 모든 장면이 다 좋아요. 그래도 그 장면들을 연결시켰을 때 나오는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이후에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제가 뽑은 이기대 시간입니다. 이 영화는 너무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많아가지고 의미 없는 대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데커드와 K가 만났을 때 데커드가 K와 이렇게 얘기를 막 싸우다가 둘이 위스키를 마시게 됩니다. 데커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위스키 좋아하나? 여긴 위스키가 산처럼 쌓여 있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제가 어딘가에 고립된다면 바로 이곳이다. 밥은 없어도 위스키를 먹을 수 있으니까. 위스키가 산처럼 쌓여있는 그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그때 먹는 데커드가 먹는 위스키가 뭐냐면 바로 조니 워커 블랙입니다. 조니 워커 블랙이 왜 중요하냐? 이 이전에 1982년에 했던 2019에서도 조니 워커를 마셔요. 굉장히 시그니처 술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병이 조니 워커 블랙인데 이상한 병입니다. 새롭게 제작한 거예요. 조니 워커랑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병 모양을 아주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고요. 그 뒤에 자세히 안 보이는데 위스키가 좋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대로 뽑아봤습니다. 무비수업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스포일러가 바다입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보시거나 상관없으신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이 영화에 굉장히 큰 스포일러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스포일러는 아마도 메모리 메이커라는 이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로 훅? 메모리 메이커가 바로 이제 딱 나오는 순간, 이걸 위해서 이 영화가 달려왔구나, 알 수 있죠. 메모리 메이커가 기억을 만들어서 이 리플리컨트들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기억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쓰는 순간 그 기억이 뭉개지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에 대한 사실 은유잖아요. 예술가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상상한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심어준다는 것 때문에 이 메모리 메이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이 사람이 한다는 게 저는 엄청난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기억이죠. 그건 2019도 마찬가지였고요. 1편에서는 뭐 인간의 조건이 뭐냐를 뭐 기억, 감정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거기에 몇 가지 더 덧붙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실감, 현실을 구분 짓는 실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인 조이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1편에서 블레이드 러너가 리플리컨트들을 추격하는 얘기잖아요. 추격하다가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고 2편에서 추격하는 거는 리플리컨트가 나왔다고 하는 아기가 존재를 하면 리플리컨트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추격하는 얘기처럼 구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반 이후에는 추격하고 있는 오피서 K가 뭔가 반전의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드러나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게 이제 메모리 메이커에 관련된 건 거죠. 이렇게 진실을 알았을 때 1편에서 데커드가 진실을 알았을 때 데커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번에는 이 오피서 K가 진실을 알았을 때 본인이 이를테면 특별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인간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매트릭스를 뒤집은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매트릭스는 유일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믿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다가 결국 내가 그 사람인 걸 알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화는 K가 내가 그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 사람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뒤집은 영화 같아서 그 뒤에 오는 반전이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 아닌 거 알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가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믿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하는 뭐 생각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K는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그게 본인의 정체성, 그게 인간이든 복제인간이든 아니면 둘 다 아니든 상관없이 K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이름이 꽤 중요한 작동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껍데기로 불리잖아요. 이름도 갖지 않는 그냥 K라는 이니셜로만 불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죠. 그 이름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를테면 러브 월레스의 비서인 러브가 이름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놀라잖아요. 되게 특별한 존재인가 보고. 그리고 뭐 조이도 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이름이라는 게 이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고 나를 표현해주는 어떤 상징이다 라고 하는 거를 K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조이에게 조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굉장히 자기가 특별하다고 느끼는 거죠. 기분 나빠해야 되는데 상상력이 그거밖에 안 돼? 조이의 조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받은 게 너무 좋으니까 그런 생각도 못 하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름을 주고 받는다는 게 서로에게 의미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특별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꾸고 있는 꿈도 마찬가지인 거고 꿈을 계속 조이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나오죠. 자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건들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들이 나왔을 때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되는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란 걸 알았을 때 내가 되게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는 리플컨트가 난 아이가 자기라고 중간에 착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 고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환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즉 내가 왜 태어나는지. 왜냐면 조이에게 중간중간에 나온 대사를 보면 K에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야. 내가 특별한 존재 말했지.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You're special.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프로그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진짜 믿는 거죠. 결국은 뭐 이게 실제로 그런가가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걸 믿는 거 중요한지라는 그런 질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실제 인공지능이 특별하게 이 K에게만 뭔가 믿음이나 아니면 그런 특별한 멘트를 날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믿고 싶은 자가 믿게 되는 과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제일 와닿기도 하고 실제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원신으로 꼽은 장면이 그 거대한 홀로그램과 마주한 장면이잖아요. 조이는 특별히 이 K를 위해서 프로그램된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냥 모두에게 보편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일 텐데 이 K가 둘만 나눈 시간들이 있잖아요. K에 최적화되는 맞게, 과정 같은 최적화되는 거죠. 거죠. 제일 마지막에는 최적화되지 않은 버전의 조이를 거대한 조이를 한번 마주한 거죠. 그때 이게 환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특별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허락을 받는 것 같은 느낌?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나는 특별하다는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너는 특별하지 않아. 혹은 거대한 조각, 퍼즐 조각의 하나임을 자각할 때 이를테면 그런 상실감, 공허함, 그걸 딛고 일어선 다음에야 인간다움을 자각할 수 있는 이제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해질 수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뭐 사실 좀 구태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기희생 아니면 뭐 연민 뭐 이런 감정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인간다움의 최소한 기본 아닌가 우리가 근데 생각하는. K는 리플컨트잖아요. 리플리컨트인데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건 거죠. 인간보다 더 인간답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게 인간을 모사했지만 인간답지 않은 리플리컨트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헌신할 수 없지만 리플컨트는 헌신할 수 있고 자기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리플컨트다운 어떤 모습이고 그 모습이 어쩌면 인류를 위해서는 더 나은 걸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사실은 굉장히 정말 희한한 영화인 게 인간이 안 나와요. 여기에도 지금 저분 데커드가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너무너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제외하고 그 주인공들이 인간이 거의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다음 세대를 위한 SF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야 되고 인간이 고유한 생명체인 게 아니라 지구를 위한 거라면 어쩌면 우주를 위한 거라면 인간은 멸종되고 인간다움을 복제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이 지구를 위해서는 더 나은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게 무시무시한 비전의 영화일지도 모른다. 모사고 환영인 거잖아요. 그 디스토피아의 기본 중에 하나는 원래 인간이 그러했을 텐데 혹은 그러했다고 믿어지는데 지금은 사라진 가치들을 복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간다움이라고 믿고 있는 가치들, 종교 영화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자기희생 같은 가치들을 구현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복제인간이나 심지어 인공지능까지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간다움이라는 게 저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 아닌가. 지금은 그런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존재는 없지만 저걸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뭐 굳이 방향을 설정한다면 그런 이상들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이 있지만 거기 못 가면 어차피 인간다움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다움은 저는 인간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방향이나 목표인 것 같아요. 일종의 믿음이나 종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인간의 어떤 가치들을 자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거울 같은 영화인 거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고 전 얘기하다 보니까 리플컨트 같아요. 난 인간적인 걸 잘 모르겠어. 아니 이 영화에서 제일 인간적인 게 리플리컨트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말 자체를 전 리플리컨트적인 그런 사람이 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인간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인간적이란 말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구별지키고 그렇죠. 그건 경계지키니까. 인간이 고유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집 때문에 생겨난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적이라는 말 되게 싫어하면서. 여기서는 리플컨트하다. 저는 굳이 얘기하면 인간을 구별지어주는 고유한 가치라기보다는 추구했으면 하는 가치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경계를 짚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드니 villeneuve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드니 villeneuve는 끊임없이 경계를 지우려고 하는 감독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서사가 한결같이 결국 경계를 못 지우고 끝나요. 그나마 경계를 지우고 다음 가능성까지 나아가는 영화가 컨택트. 그러니까 현재를 보여줄 때는 미국의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납치 사건이라든지 그냥 그런 상황이 있다. 현실이 이래.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까지 그러고 딱 멈추는데, SF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나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컨택트에는 그 한 발 정도 나아간 것 같은데. 그래서 컨택트가 좋은 영화인 거죠.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죠. 컨택트야말로 예, 그 리플리컨트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영화 아닌가.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 영화는 명백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설득하고 있는 영화인데, 사실 그거는 거의 대부분 SF가 마찬가지거든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구현한 이유가 뭐냐면, 이 디스토피아가 옳지 않아, 이 디스토피아가 되게 비극적이야 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이 세계가 잃어버린 가치가 뭐지? 라는 걸 끊임없이 되뇌는 건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갖고 있는 다른 존재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 존재들이 얼마나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잘 갖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 정반대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윌레스. 사실은 거의 망상가에 가깝잖아요. 근데 윌레스 캐릭터도 되게 재미있는 게, 약간의 논란이 있던데, 윌레스도 인간인가? 아니면 복제 인간인가? 하는 거 봐서는 약간 우리 쪽 같기도 하고 리플리컨트 같기도 해요. 약간. 근데 어떤 면에서 좀 너무 인간적이어서 저쪽 인간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거에 굳이 얘기하면 부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죠. 혹은 종교나 믿음의 부정적인 면들을 상징해서 이제 보여주는 캐릭터인 거고, 이 사람이 굳이 자기 비서 이름을 러브라고 지은 것도 사실 신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러브가 주로 하는 일들 보면 되게 잔혹하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랑을 설파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랑의 잔혹함 같은 걸 얘기하는 영화구나. 네. 우리 입장에서 잔혹한 방식이지만 윌리스나 신의 입장에서는 되게 타당한 방식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뿌리고 다니는 거죠. 네. 천사들을 통해서 뿌리고 다니게 하는, 양쪽 면을 다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냥 인간이 뭔가에 대한, 결국 답이 안 나와요. 영화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오지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방향을 찾아 나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까지는 드니 villeneuve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발을 빼는 사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서 그 부분이 되게 약간 비판을 받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자기 색깔 혹은 지향하는 방향들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SF로 넘어오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틀이 갖춰진 SF를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이으면서 세계관을 확장시키면서는 더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다음 작품도 기대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드니 villeneuve의 약간 정점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문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저도 굉장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별점과 한 줄평 시간입니다. 저도 한 줄평을 준비해 봤는데요.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한 저의 한 줄평은, 블레이드 러너 2019에 대한 우리의 메모리를 완전히 새롭게 메이킹해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SF. 일단 메모리 메이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는 인간이 메모리를 메이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역할을 리플리컨트도 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에는 어떤 우리가 환경에서 인간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물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다음 세대를 위한 SF가 아닐까. 자, 그럼 오늘 정말 기대되는 송경원 평론가님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겠습니다.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한 제 별점은 5개. 기립박수를 쳐야 되는데 제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5개를 줬습니다. 평생에 5개를 준 적이 있습니까? 5개는 약간 그거죠. 실제하지만 실제할 수 없는 유니콘 같은. 영역. 유니콘 같은. 네. 왜냐하면 그런 불안감이 늘 있어요. 이 영화를 5개를 주고 나면 나중에 더 좋은 영화 나왔을 때 내가 더 이상 평가를 어떻게 할까? 5개 반 주는 거 아니야? 막? 불안감이 있어서 남겨놓죠. 웬만하면 거의 안 주지 못하는 거 같고, 사실 맛있는 거 있으면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죠. 네, 저는 나중에 먹는 전 스타일. 먼저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별을 주는 굳이 거에도 어떤 평론가의 표현을 빌면 내가 죽기 직전에 본 제일 좋은 영화가 아마 5개겠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늘 이렇게 주저되게는 별점인데,
이번에는 주고 싶었던 이유가 일단은 4개 반 이상은 다 취향의 문제거든요. 완성도나 이런 걸 다 떠나갔고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뭐 전부 다 좋다고는 아마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싶은 면이 있고 왜냐면 모두에게 친절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완전히 어려운 영화도 아니에요. 그 절묘한 경계선을 타고 있는 건데 저도 약간 제 취향을 얘기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소위 말하는 예술 영화 그리고 작가 영화랑 상업 영화 둘 다 좋아해요. 그리고 둘 다를 만족시키는 약간 경계를 타고 싶은 근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 가장 이상적인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균형을 맞추고 있는 형태가 드니 villeneuve가 아닌가 싶고 드니 villeneuve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형태 중에는 가장 안정된 형태로 말 그대로 블레이드 러너를 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가 네, 당분간은 제가 생각하는 정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영화의 어떤 정점이 아닌가 싶고 아마 무수한 공격을 받겠죠. 너의 취향이 뭐냐. 네,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중심을 맞춘다는 그걸로 하면 저는 이 영화가 상업 영화 그리고 작가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올타임 베스트가 태어난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기쁨. 올타임 베스트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올타임 베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영화일 것 같고 뭐 취향에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베스트를 얼만큼 늘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들어가야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고전 영화들 공부할 때 늘 이제 고전 영화였단 말이죠. 지나간 걸작들을 보면서 이제 약간 경배하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언젠가는 경배가 될 수 있는 영화가 태어난다 라는 걸 약간 저는 그걸 목격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쁨이란 걸 넣어서 네, 올타임 베스트가 태어난 순간을 기억할 또 영화가 중요한 키워드가 기억이라서 기억할 수 있다라는 네. 기쁨을 의외로 그 구석구석 공을 많이 들이시는 한 줄 평이군요. 엄청나게 공을 들인 한 줄 평입니다. 네. 자, 순위가 이제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지는 않겠네. 그냥 한 줄씩 내리면 되겠네. 네. 문나이트가 이제 없어지시고요. 아마 올해는 안 바뀌겠죠? 네. 올해 진짜 남한산성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9 굉장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번 달입니다. 네, 하반기에 봤던 영화들이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요. 2019에 보면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로이 베티가 사라지는 장면인데 그 로이 베티의 마지막 대사 중에 하나 그거예요. 모든 기억들이 사라지겠지. 이 빗속의 눈물처럼. 네. 그 대사가 정말 명대사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안 사라졌죠. 비를 맞고 씻기지 않고 이렇게 다시 되살아났고 이번에는 눈으로 변주를 했잖아요. 네. 비가 아마 그런 것들을 씻어주는 정화의 느낌이라고 하면 눈은 되게 환상이죠. 눈 손에 닿으면 이렇게 다 녹잖아요. 금방 사라지고.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게 가만히 덮어져요. 그 장면도 굉장히 성공적인 변주 오마주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실 비견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오리지널과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이 영화만으로도 충분히 걸작의 반열을 올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올타임 베스트를 꼽는 송경원 씨를 동시에 보고 있는 기쁨 같은 게 있네요. 같이 있을 때 이렇게 1등이 나왔으니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거 혼자 하실 때 나왔던 1등이거든요. 저는 이걸 쳐주지 않고 싶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1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네, 오늘 저의 순위는 그냥 뭐 없는 걸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중간에 뭐 질문도 많이 하고 하지만 드니 빌레브 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1위를 컨택트를 뽑은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일 텐데 하지만 저는 컨택트보다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컨택트가 다음 세계에 굉장히 큰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블레이드 러너 2049는 그냥 이전에 많이 기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압도적으로 창의적이지는 않다. 저한테 그렇게 느껴져서 저는 베이비 드라이브를 넘지는 못합니다. 네, 4위에 랭크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 재밌게 봤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인상적인 게 작가 영화 그리고 상업 영화의 중심이라고 말한다면 저 역시 이렇게 2시간 40분짜리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시종일관 스릴 있게 만들 수 있는 감독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작가구나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충실히 해내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중심을 잘 잡는 감독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컨택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는 보고 나면 뭔가 얘기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없는 얘기이고 자기 취향 고백이기도 하고 생각하는 가치관, 뭐 방향,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한 고백들이 이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충돌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영화들이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댓글로 데커드가 과연 인간일까 리플리컨트일까, 월레스는 인간일까 리플리컨트일까 수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보겠습니다. 선물 없어 이제. 선물로 안 해줘가지고 네, 그냥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것만도 얼마나 중요한 의견의 또 개진 장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블레이드 러너 2049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에 뭐 보죠? 이거?